여러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본 세션은 해상폭력단지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이란 주제로 90분간 진행되겠습니다. 충남도는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지난해 선언해 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3세션의 전문가분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좌장을 맡아주신 이장호 군산대학교 총장이자 한국폭력에너지학 회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발제를 해주실 최덕환 에너지전환 포럼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토론회는 성진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문고영 RWE 리뉴얼스 코리아 대표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호소카와 다카이로 일본 환경평가협회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90분간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마이크를 좌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장시간 제9회 환황해 포럼에 참석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실 텐데 세 번째 포럼 이제 이번 환황해 포럼의 정수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해양문화 또 우리 환황해를 둘러싼 중국과 한국 이러한 교역이라든지 교류의 가장 핵심은 또 뭐니 해도 경제 문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그 지구 온난화라고 하는 그러한 큰 지구상의 기후 변화에 서로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류를 위한 또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한 위해서 공동 대응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연출될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가 바로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그런 아젠다입니다. 특별히 이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아젠다는 경제, 그러니까 양국 간의 또 황해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국가들의 경제 활성화에도 매우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고, 특별히 그 탄소 중립에 관련된 그 산업군, 특별히 해상 풍력이라든지 또 해상에서 우리가 요즘 얘기할 수 있는 SMR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에너지, 해양 에너지들이 그 자국의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산업 생태가 굉장히 넓고 광범위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충남도청에서 주관해서 추진하는 제9회 황해 포럼에서 이 해상 풍력과 탄소 중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아젠다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마침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해오시고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을 크게 확보하고 계신 분들을 오늘 모셨습니다. 모셔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소중한 얘기를 듣고 또 우리 광역지자체 또는 우리 기초지자체들이 어떻게 하면 또 이 중요한 아젠다에 리딩하는 지자체의 모습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지혜를 잘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까요? 예, 그러면은 순서대로 우리 오늘 초청 연사들의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에너지 전환 포럼 이사님이신 최덕환 이사님께서 해상 풍력에 대한 일단 이야기에 서막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너지 전환 포럼 이사 그리고 한국풍력산업협회의 대협력 실장직을 맡고 있는 최덕환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이장호 총장님께서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오늘 이 자리가 발표를 잘해야 되는데 제가 이 발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참으로 이제 떨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드릴 이제 그 발표 내용은 해상풍력 단지 확대를 통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입니다. 예, 먼저 이제 저희 협회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풍력 발전과 관계된 전체 이제 산업군을 좀 포괄하는 이제 한국의 대표적인 이제 산업 단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는 이제 8월 기준으로는 180여 개사인데 현재는 이제 190개 사가 이제 가입이 돼서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협회에 온 지는 한 5년 정도가 됐고요. 이 5년 동안 거의 2배 이상 이제 신장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대부분이 회사들이 바로 해상풍력과 관련이 된 회사들입니다. 예, 어, 오늘 이제 제9회 황해 포럼에 맞게 일단 3개국의 이제 그 탄소 중립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정책에 따라 각국이 다 이제 탄소 중립을 하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탄소 중립이라는 어떤 개념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탄소 중립이라는 것이 아직까지 과연 내재화가 됐느냐는 조금 이제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래는 물물 교환을 하다가 이 화폐라는 어떤 툴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걸 내재화 시켜가지고 서로 인류가 사용을 하듯이 이 탄소 중립 자체도 이 중요성이 점점 내재화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고요. 이것들의 주도하는 그런 이제 그 나라들은 사실은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서구의 이제 룰을 따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3개국은 사실은 이런 서구의 룰을 좀 뒤쫓아가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 룰에 이제 따라서 이제 사실은 저희가 각자 대처하는 방법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2050년까지 이제 탄소 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이제 정부의 목표를 세웠고요. 30년까지 이제 18년 대비 2018년 대비 40% 탄소를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있습니다. 이외에 이제 중국은 30년 이제 탄소 배출을 정점을 찍고 60년 이전까지는 탄소 중립을 이제 하겠다는 그런 이제 목표가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이제 비슷하게 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고 30년까지 13년 대비 46%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사실은 30년 대비 이만큼의 감축량들은 굉장히 3개국 전체가 이제 볼 때는 굉장히 이제 야심찬 목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중국의 이제 탄소 중립에서 풍력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 중국 정부는 2030년까지 국가 1차 에너지원의 25%를 비화석 연료로 달성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라 2030년까지 연간 설치량의 70에서 80기가를 풍력 발전으로 이제 채우겠다는 그런 이제 야심찬 목표가 있습니다. 중국의 이제 그 에너지 산업의 이제 특징을 좀 보면은 특히 이제 배터리가 이제 좀 주요하게 이제 특징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중국의 정부가 전체 산업을 견인하면서 보조금을 이제 매년 이제 책정된 만큼 점점 주다가 이제 점점 이제 줄여가는 그런 이제 정확한 시기에 정확히 보조금을 주고 다만 이제 보조금은 점점 이제 줄여주는 이런 이제 구도로 해서 정책을 끌고 가는 편이 많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정책을 끌고 가면서 지금은 이제 풍력은 올해 이제 GWC라는 세계 풍력 협의회 이제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올해 풍력으로서는 그리디 페리티를 달성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요. 이 그리디 페리티는 화석 연료를 이제 생산하는 단가와 이 풍력을 통해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단가가 동일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재생에너지가 경쟁력을 갖는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을 뜻합니다. 올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이제 비용 상승이 코로나19 이후에 비용 상승이 예측되는 이 상황 속에서 가격을 낮추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보조금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경쟁력 있는 중국의 기업들이 세계로 진출하는 그런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탄소 중립에서 상당히 이제 체계적인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해상 풍력의 경우 앞으로 10년간 산업 기반을 형성하고 2030년 이후에 조기에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가진 자국 산업을 육성해서 도입량, 비용, 국제 조달 비용 등을 이제 최대치로 이제 목표를 달성한 것을 이제 염두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체계적인 이제 입지 개발과 그 다음에 법 제도를 이제 모두 이제 도입을 한 상태고요. 작년에 이제 아키타현을 비롯해서 이제 그 입지를 그 비딩을 통해 입찰을 통해 가지고 그 세계의 현에서 해상 풍력을 이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제 향후에는 좀 빠른 속도로 시장이 커질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이제 국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풍력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풍력에 대한 이제 정황들을 좀 풍력에 대한 어떤 정의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풍력 발전의 정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바람입니다. 바람은 이제 태양광과 다르게 낮과 밤이 이제 낮에는 뜨고 밤에는 지는 태양광과 다르게 좀 더 불규칙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간헐성이라고 부르고요. 전력을 생산을 했다 안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 계통에 주는 어떤 이제 부하가 조금 이제 강한 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로 뭐가 더 있냐면은 전력을 생산을 했다 안 했다 하기 때문에 전력을 이제 판매를 할 때도 이것이 이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어떤 이제 그 이익을 창출한다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금융적인 리스크 또한 사실은 작지 않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풍력산업의 구조에서 보면은 여기 밑에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뜻인데요. 이러한 리스크를 짊어질 수 있는 기업들이 사실은 풍력 발전에 이제 뛰어들고 그러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좀 재무적으로 구조가 탄탄한 기업들이 많습니다. 여기 나와 계시는 이제 RW도 그 중에 이제 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의 이제 회사들은 어떻게 이제 좀 구분이 되냐면 펀딩, 금융을 원래 가지고 있던 회사들이 해양 이제 플랜트를 했었던 종합 엔지니어링사를 이제 같이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하는 게 한 가지. 다른 한 가지는 오일과 가스, 석유하고 가스로 벌어들인 돈을 통해 가지고 대자본을 이루고 그걸 통해서 똑같이 종합 엔지니어링사와 결합을 한 회사들. 이 두 가지로 거의 구분이 됩니다. 즉 앞단에서 큰 자본을 태우고 뒷단에서 종합적인 엔지니어링사를 통해 가지고 수십 년간 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다시 회수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상 풍력의 기본적인 형태는 풍력 발전 단지와 그 다음에 이제 전력 시스템, 전력 변환 장치들이 있는 시스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육상부에서 이것을 육지로 이송을 하는 전력 계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어떤 지역이든 좀 다를 수는 있겠지만 세계 해상 풍력의 어떤 기본적인 이제 요건들은 거의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여러분 오른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는 육상 풍력이 가장 이제 코스트가 비용이 이제 좀 적게 들고 해상 풍력 그 다음에 멀리 나가서 부유식 해상 풍력으로 갈수록 좀 코스트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 세계 풍력의 어떤 현황을 그 풍력에 대한 풍력 자원에 대한 이제 모습을 보면은 주로 이제 그 북반구에 있는 높은 이제 그 북쪽에 있는 그런 이제 나라들이 사실은 이 빨간 지역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은 풍황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뭐 이 북해 같은 경우에는 뭐 12m 세크 초당 12m 뭐 거의 20m에 가까운 바람들이 불면서 이제 바람 자원이 풍부한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5에서 한 8m per 세크 정도의 이제 바람이 불면서 풍황 자원은 이제 다소 낮지만 사실은 삼면이 바다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은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이 풍력 날개의 길이가 길어지고 단위 용량이 이제 설비 용량 자체가 커지면서 저풍속용으로 해가지고 좀 더 이제 바람 자원이 조금 부족해도 더 이제 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전기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대규모의 이제 풍력 발전 단지들이 구성이 가능하고 특히 바다에 하니까요. 그 다음에 어, 다른 타 재생에너지 대비 많은 양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코스트가 비용이 가장 이제 빨리 떨어지는 에너지원 중에 하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이제 공급과 수급의 이제 수요의 이제 불균형이 이제 발생을 하면서 특히 이제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다소 이제 상승세 비용이 상승세로 하고 있고 프로젝트가 조금 이제 지연이 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철회가 되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하는 건 사실입니다. 예. 어, 지금까지 이제 해상풍력에 대해서 사실 주요하게 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녹색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아직까지는 육상풍력이 굉장히 이제 대세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상풍력의 이 저 파란색 막대로 되어 있는 부분이죠. 해상풍력의 비중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풍력이나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화석연료나 원전하고 비교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투자가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적도 원칙이라든가 이런 이제 기준 때문에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이제 금융권의 이제 투자도 굉장히 이제 활발해지고 있는 입장이고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다소 화석연료나 아니면 뭐 다른 에너지원에 그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원에 대해서는 점점 더 이제 거의 금융의 조달이 어려워지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해외 해상풍력 현황에 대해서는 뭐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신규 설치량도 중국이 1위고 지금까지 누적 설치량도 중국이 1위입니다. 영국이 10년 동안 이제 12기가 정도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13기가 정도를 개발했는데 중국이 거의 5년도 안 된 사이에 31.4기가를 이제 누적 설치량으로 작년 연말 기준으로 이제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오늘 포럼에 맞게 이제 대륙별 해상풍력 현황에서 아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34기가와트 정도가 해상풍력이 설치가 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여기서 31.4기가를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대만, 베트남 등도 굉장히 이제 빠르게 생산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하고 일본이 조금은 이제 아시아권에서도 조금은 이 국가들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럽도 뭐 적지 않게 이제 계속 그 해상 풍력을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모멘텀이 꺾이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뭐 보이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미 역시 최근에 IRA와 같은 이런 그 자국 산업에 대한 어떤 친환경 보호라든가 기후 산업을 육성하자는 이런 이제 모멘텀이 생기면서 미국 역시도 시장이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사실은 이제 해상풍력이 모두 이제 뭉뚱그려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지만, 일본하고 중국, 한국이 만약에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은 이 보유식 해상풍력이 가장 이제 적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삼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바다가 서로 이제 인접해 있고 그 바다의 이제 경계에 대해서는 EEZ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바다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먼 바다에서 설치할 수 있는 보유식 해상 풍력을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한다고 한다면은 서로 친환경 에너지를 늘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 개통의 부족을 서로 국가가 그리드망을 연결을 함으로써 서로 수요와 공급을 맞춰가면서 좀 해결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삼국이 이러한 부유식 해상 풍력을 통해 가지고 같이 개발을 하고 그리드를 공유할 수 있는 계기가 만약에 생기게 된다면은 우리가 어떤 이 간헐성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개통에 대한 부족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해법으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유식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일본이나 한국 같이 그 해양에 대한 해양 산업군이 강한 나라에서는 충분히 더 많은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산업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터빈뿐만 아니라 이거를 이제 바다에서 띄우는 부유체가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것들의 주안점을 가지고 볼 수 있다면은
한일 양국이 이제 어떤 이득을 얻기에는 좋은 모델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해외 해상 풍력의 전망입니다. 27년부터 매년 평균 약 26기가씩 규모의 성장세가 보일 거고요. 육상을 대체해서 계속해서 성장을 해나갈 것이란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이제 에너지 안보, 아까 말씀드렸던 IRA와 같은 어떤 보호무역주의가 발달할수록 이제 그 기후 산업,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민간의 어떤 아리백과 같은 CF백과 같은 움직임이 있다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해상풍력과 같은 대규모 그 탄소 중립 에너지원은 꼭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필요성이 커지게 될 것입니다. 예, 이 다음부터는 좀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해외에서 이제 유럽에 있는 상황들을 저희가 좀 표시를 많이 했고요. 지금은 이제 400메가 이상 해상풍력 단지가 영국에 가장 많은데 중국이 이제 바짝 뒤쫓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국가들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만 산업을 키울 때는 아까 이 투자 측면에서도 또 개통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큰 산업을 키울 때는 이 유럽의 이제 선도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지원이 상당히 이제 많은 이제 역할을 했습니다. 가령 금융적인 리스크 같은 경우엔 영국 같은 경우는 영국의 녹색 금융을 통해 가지고 정부가 디벨로퍼들을 육성시킨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육성시킨 산업을 통해 가지고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이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니까 제조군을 키우고 그 제조군을 키움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제 국가들에 대한 비슷한 이제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항만에 대한 중요성만 하나 더 이제 좀 이제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중량물 항구가 좀 필요합니다. 이 무거운 물체이기 때문에 이걸 견딜 수 있을 만한 이제 항만이 좀 존재를 해야 되고요. 이 항만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클러스터가 조성이 됩니다. 영국의 험비를 제가 예로 들은 이유는 이 영국이 로컬 컨텐츠 리콰이어먼트라고 해서 지역의 산업을 육성하는 어떤 법이나 제도를 통해 가지고 자국의 산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역을 활성화시키는데 성공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아까 그 영국의 녹색금융도 역할을 했지만 바다를 관장하는 영국의 바다는 영국의 크라운 에세이더라 그래가지고 영국의 왕실이 관장을 합니다. 영국 정부가 아니라 왕실이 관장을 하는데 이 왕실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들어오는 사업자가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제안을 한다면은 그것이 합당할 경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경우에는 녹색금융과 영국의 이제 왕실이 그 사람의 프로젝트를, 그 회사의 프로젝트를 약간은 좀 지원해주는 그런 구조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독일의 쿡스하펜, 그 브레멘하펜, 그 다음에 이제 덴마크의 SBL 같은 항구 모두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알게 모르게 정부의 이제 지원을 받아가면서 지역의 산업을 일군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본 역시 체계적으로 이제 지금 그 해상풍력에 대한 전용 항만을 육성할 계획을 이제 가지고 있고요. 30년까지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을 22에서 24%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국토 전구역에 이제 해상풍력 계획을 세우고 있고, 특히 기타 교수시에 히비카 나라 항만을 이제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점 항만을 이제 육성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짧네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이제 해상풍력에 설치 이제 용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이제 용량에서도 전체 육상하고도 비교해서도 전체 이제 8.3% 정도가 차지하고 있고요. 지금 이 4개 단지가 특히 이 제주 탐라하고 영광 육해상 복합풍력하고 서남해 정도가 대표적인 이제 해상풍력 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도 해상풍력을 개발을 하겠다는 그런 의향 자체나 아니면 의지 자체는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해상풍력을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전기사업 허가, 정부가 내준 전기사업 허가를 보면은 거의 20기가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을 이제 개발을 할 수 있는 걸로 보고요. 작년 연말로 해서 73개소 약 21.3기가와트가 풍력 발전을 개발하겠다는 공식적인 어떤 허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제 정부의 어떤 계획과 지자체의 계획을 이제 모두 볼 때 이런 이제 그 전체 해상풍력 단지를 개발을 하겠다는 이런 이제 전망이고요. 연도별 전망도 이제 정부에 좀 나와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뭐 30년에는 이제 19기가 정도, 그래서 35년에는 32기가의 해상풍력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찬 목표가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국내 산업도 함께 이제 육성이 돼야겠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산, 그다음 유니슨, 여기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제가 아직 중공업이라고 써놨네요. 두산, 유니슨, 뭐 한진건 같은 이제 산업군이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주요하게 이제 강제나 제강 제품들이 좀 강세를 보입니다. 뭐 최근에 이제 대만이나 유럽 등에도 이제 수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이제 풍력 산업의 좀 형태를 보면, 국내의 형태를 보면 10메가 이상 대형 풍력 터빈이나 전체 이제 터빈이나 아니면 해상 풍력 공급망에 대한 이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또 해체 경험도 아직까지는 이제 좀 미비합니다. 아직까지 이제 얼리 마켓이기 때문에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개발이나 사이트 조사, 설치 시공, 특히 건설 측면에서는 그래도 추격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보이고요. 타워나 하부 지지 구조물이나 해저 케이블이나 육해상 변전소나 설치 시공 등 강제나 케이블이나 어떤 전력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은 충분히 이제 강점이 있다고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해상 풍력의 유망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뭐 전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비단 이제 한국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이 해상 풍력을 통해 가지고 산업을 일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그런 이제 움직임은 여러 나라에서 이제 곳곳에서 이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앞으로 기후 변화 대비, 그 다음에 아리백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어떤 IRA, 그 다음에 미국의 그 미래 먹거리 성장 산업으로서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각 지자체들이 거의 다 해상 풍력에 대한 어떤 지역 산업 육성과 연계해서 고려를, 지금 정책적인 고려를 거의 다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풍력이 많이 개발이 되는 인천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태안과 같은 이제 충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전남, 전북, 전남, 그 다음에 울산, 부산과 같은 곳들이 모두 다 이러한 이제 생각들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의 이제 고용 효과는 사실은 발전원 대비해 가지고 상당히 이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제조 측면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원들하고 비교를 해서도 고용 인원은 이제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나라가 해상 풍력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해결을 해야 될 아주 이제 그 헤비한 그런 이제 과제들은 좀 있습니다. 가령 아까 일본에서는 이제 체계적인 계획을 통해서 입지를 발굴하고 정부가 입지를 발굴해서 그것을 이제 민간한테 어떤 그 입찰을 통해서 가장 비용 효율적이고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고 있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러한 계획 입지를 좀 도입하는 시점이 다소 좀 늦지 않았나 그런 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 입지를 사실은 제대로 이제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얼만큼의 항만을 세워야 될지, 얼만큼의 공장들을 세워야 될지에 대한 그런 이제 월동량 계산이 좀 쉽지가 않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개발을 하는 입장에서도 타임 테이블을 정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법률적인 이제 그 이슈들도 발생을 하면서 아직은 우리나라에선 이러한 이제 입지에 대한 계획들이 차근차근 좀 세워지지 않는 점은 좀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통에 대한 부족이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불거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정부에서도 바짝 긴장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그 전력에 대한 그 공급이 과잉이 되면서 전력 공급이 좀 부족하거나 아니면 좀 과잉이 되는 그런 좀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은 이제 많은 그 우리나라의 전력망들은 좀 안정성을 가지려면은 전국이 이제 똑같은 어떤 그 주파수에 대한 이제 조건을 좀 충족을 해야 되는 그런 룰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좀 흐트러질까봐 걱정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많은 사업자들을 불러서
순차적으로 이제 좀 발전기를 꺼야 되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력 개통에 대한 거는 단순하게 그렇게 한 시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개통에 대한 보강이나 아니면은 그 에너지 저장, 그 다음에 수소 전환과 같은 다양한 뭐 섹터 커플링이라고 하죠. 이러한 이제 다양한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을 하는 방향을 같이 이제 마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예. 뭐 똑같은 바람입니다. 뭐 지금 옆에는 이제 제주도에서 그 발전기를 정지하는 그런 이제 이슈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올해 이제 전남이나 아니면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도 이러한 이슈들이 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뜻입니다. 예. 이거는 이제 예, 넘어가고요. 뭐 바다에서 설치를 하는데 육지에 있는 그 지대값을 그 대지값을 따라가다 보니까 울산은 좀 비싸고 뭐 전남은 좀 싸고 이런 게 있는데, 사실 바다라는 것은 육상의 어떤 가치하고는 좀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 업계에서 이제 계속 이제 그 좀 주장을 하는 그런 단계, 그 이걸 개선을 해달라 정부한테 이제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가장 이제 해상풍력에서 개통 말고도 시급한 문제는 여기 전문가분들이 가장 잘 아시지만 설치선하고 배후 항만의 부재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기가의 모든 프로젝트가 전부 다 되진 않겠지만 갈 수 있는 프로젝트들조차도 사실은 전 세계적인 해상풍력의 어떤 붐이라든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공급망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발생을 하면서 설치선을 구하고 배후 항만을 마련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프로젝트가 좀 지연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이제 존재를 합니다. 이것은 최근에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만든 그 해상풍력 전용 설치선의 모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용 설치선하고 배후 항만의 부재인데, 이제 국가에서 사실은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이제 이 전용 항만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으로 해수부에서 세우고 있지는 않아서 그게 좀 이제 아쉽고요. 지금 이제 기업들은 이제 몇 가지 항을 이제 보면은 포항의 영일만, 그 다음에 목포 신안 같은 경우를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염두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 쪽에서 이제 볼 때는 뭐 인천도 당연히 있고 군산도 있지만 여기 이제 충남에서도 예전에 이제 서산에 있는 대산항 정도를 좀 고려를 하고 있었던 이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런 이제 그 클러스터를 조성을 해가지고 항만에 대한 이제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지역의 이제 지역의 그 산업들을 일구어야 된다는 그런 체계적인 어떤 계획들이 이제 같이 이제 따라줘야 됩니다. 정부에서 산업 육성에 대한 어떤 체계적인 계획과 그 다음에 어떤 정비들이 같이 이루어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좀 논의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습니다. 왜냐, 이 공급망이 부족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들이 지연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이제 점점 가시화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 가장 이제 뭐 업계에서 이제 어려워하는 문제죠. 오랫동안 이제 저희를 이제 힘들게 하고 있는 문제인데, 주민 수용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국민 수용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해상에 대해서 이제 아니면 육지에서 이제 풍력 발전기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국민분들한테 저희가 이제 이 풍력 발전이 정말 친환경 에너지고 지역에 어떤 이익을 주고 정말 좋은 것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아직은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의 뭐 이제 부족이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지자체에 계신 분들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풍력에 대해서도 좀 더 이제 호의적인 감정을 갖고 함께 이 통해서 탄소 중립도 일구고, 왜 우리 전 지구를 위한 그런 상황이니까요.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함께 설득하거나 아니면 함께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 지자체에서 많은 노력을 함께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거의 발표를 마쳤는데요. 오늘 이제 항해 포럼 옆에 열리는 이제 뭐 백제 축제가 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이제 백제는 항상 그 해양 강국으로서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도 중국과 일본, 그 다음에 먼 이제 동남아시아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해양에 이제 진출을 하는 그런 것들을 다른 나라보다 뭐 육상에 뭐 대륙에 진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시했던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자산은 바로 그러한 그 해양 진출에 대한 모험적인 도전적인 정신, 거기에 이제 숨겨져 있는 DNA가
우리의 가장 큰 자산이 아닌가. 바로 여기 계신 분들의 그 DNA 속에 숨어져 있는 그런 자산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그 최덕환 이사님께서 해상 풍력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 그 거의 알파에서 오메가까지 많은 부분에 폭넓게 다루어서 다양한 주제, 다양한 관점에서의 토론이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그 충청남도는 태안, 보령, 당진에 대규모 화력 발전소를 들고 있어서 앞으로 이러한 발전소들을 탄소 중립 발전원으로 대체를 하면서 지역 산업을 크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뭐 중국과 한국이 공통으로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바다 황해, 우리 입장에서는 서해, 중국 입장에서는 동해인데 동해와 서해로 부르지 않고 우리 옐로우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한 황해에서 우리 미래를 위한 다양한 그 에너지 산업을 또 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많다. 특별히 그 중심에 우리 충청남도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여러 가지 뷰 포인트에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아마 치우치지 않으면서도 그러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다양한 관점의 해상 풍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 패널 토론 분들을 모셔서 그 중에서 좀 더 포커스된 주제에 대해서 의견을 좀 듣고 그다음에 좀 더 진일보하는 우리의 그 포럼을 진행시키도록 해보겠습니다. 먼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연구위원 정진기 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정진기 박사님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경영본부장으로 계시고 현재 한국산업협회 총괄분과위원장이시며 한국풍력에너지학회 감사로 현직에 계십니다. 이분이 바라보는 어떤 문제의식 또 토킹 포인트, 뷰 포인트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진기 이사님을 모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풍력에 대한 이해나 풍력 산업에 대한 이해가 좀 약간은 좀 부족할 거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좀 쉽게 좀 설명을 드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먼저 이제 그 충청남도가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그렇게 가려고 그러면은 도나 도민들의 어떤 전사적인 또는 뭐 도민 전체의 어떤 총의가 모여져야만이 가능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원자재를 수입을 해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팔죠. 파는데 에너지도 같이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제조국가인데 앞에 우리 최덕환 이사님이 말씀하셨지만 국제보호주의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뭐 아시는 것처럼 IRL이나 뭐 CBAM 탄소 국경 조정 제도 또 CRMA라든지 또 RE100 뭐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여러분들 예상을 하시겠지만은 현재 우리 사회가 굉장히 그 전기화되었다 그러죠. 일렉트리피케이션이라고 표현하죠. 옛날에는 뭐 가스도 많이 쓰고 뭐 기름도 많이 썼는데 지금은 다 전기를 쓰죠. 심지어는 뭐 가스레인지도 다 엎어지는 추세에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제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2차전지 전기차라든지 또는 우리가 뭐 자율주행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갔을 때 전력의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IT 시대에 데이터 센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가면 갈수록 전력 수요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전력을 어디서 가지고 올 것이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석탄 화력이나 또 원자력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데서 가져왔을 경우에는 향후에 우리가 완제품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에 굉장히 큰 어떤 타격을, 관세라든지 여러 가지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생에너지를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주로 태양광하고 풍력을 이야기하죠. 태양광은 아시는 것처럼 상당히 많이 산업화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만 이제 단점이 이제 많은 면적을 좀 차지한다는 그런 단점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을 했습니다. 근데 풍력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가 갈 길이 먼입니다. 뭐 앞에 아까 뭐 발표하신 것처럼 뭐 보급량이 굉장히 미미하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더디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제 지금 최근에는 이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원자력 중심, 가능한 원전 중심으로 좀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재생에너지 쪽에 힘이 약화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과연 우리가 한 5년쯤 지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제대로 완제품을 수출을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막대한 관세를 매기고 뭐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기업체를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 만든다 그러는데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죠? 그리고 삼성전자 평택에 P1부터 P6까지 공장이 순차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지금 P3까지 가동됐죠. P4, P5, P6 가동되면 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 전력을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지 않으면은 반도체를 팔 때 엄청난 타격을 입는다는 거죠. 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철강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디선가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국가적인 것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정부가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정책이 조금 딜레이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상당히 걱정이 되고요. 이런 말씀을 처음으로 좀 드리고, 두 번째는 조금 더 지역적으로 들어가서 탄소중립 경제특별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상당히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재생에너지 관련돼서 뒤처져 있다. 앞에 발표자도 말씀하셨지만은 전남 같은 경우도 해방풍력 6기가와트 정도, 또 태양광도 많이 하죠. 울산도 뭐 부유식으로 뭐 6기가, 인천도 한 2기가, 뭐 제주도 전철 뭐 카본 프리 섬으로 만들겠다. 뭐 전북도 뭐 2.5기가 플러스 알파, 뭐 이렇게 이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러한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항만이나 클러스터가 필요한데 그런 부분도 인천항이라든지 목포항이라든지 울산항이 이미 치고 나가고 있다. 이런 거죠. 돌이켜보면은 충청남도는 화력발전소만 잔뜩 있고 이것들이 이제 화력발전소들이 점점 사라질 텐데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뭐 새로운 산업이 있다든지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굉장히 지금 이 기후변화 관점이나 재생이라는 산업 관점에 봤을 때 상당히 뒤쳐져 있다. 그래서 도 차원이나 또 도민들이나 산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두 번째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조금 더 밝은 면으로 표현을 좀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은 충남이 이제 예를 들어 화력 발전소를 다 이제 폐지하고 가면서 새로운 산업으로 해방 풍력을 키우면 어떻게 했느냐. 좋은 어떤 점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화력 발전소에 있는 전력 계통들을 그대로 해상에서 풍력 발전했을 때 가지고 와서 그 계통을 쓸 수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이 행사 자체가 환황인데 제가 매번 이제 인천이나 뭐 목포 쪽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이 해방 풍력의 경제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거리도 문제도 심각하지만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주장하는 인천이 좋을지 태안 앞바다가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EEZ 배타적 경제 수역 바깥쪽으로 나가서 주민 수용성이 거의 없고 바람 자원이 풍부한 쪽에 한 100기가와트 정도의 해방 풍력 허브를 만들면 어떻게 하느냐.
뭐 필요하면은 우리 100기가, 중국 100기가, 뭐 그거를 이제 연결하면 슈퍼그리드가 되는 거죠. 국가 간에 이제 전력선이 연결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한반도는 지금 전력선이 갇혀 있죠. 북한에 막혀 있고 삼면이 바다인데 이제 중국하고 연결하는 거죠. 100기가와트의 해방풍력 허브를 만들었을 때에 지금 돈으로 치면 500조 원 정도의 경제 규모가 되는데 뭐 한 번에 만들지 못하겠죠. 5년, 10년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죠. 한다면은. 그렇게 했을 때에 충청남도가 석탄 화력을 폐지하고 해방풍력 산업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이제 경상도나 전라도에서 어떤 뭐 화학 공장이나 철강 회사 이런 산업들을 70년대, 80년대 많이 해왔는데 이쪽 지역은 유독 그 전력 산업 쪽만 많이 지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들을 새로운 재생에너지 산업으로 풍력과 태양광으로 바꿀 수 있다면은 충남이 어떤 새로운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충청남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석탄 화력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당진이나 보령이나 태안에 계신 주민들의 제가 봤을 때 풍력에 대한 수용성 좋을 것 같아요. 석탄 화력에 비해서는.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수용성이 항상 문제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도 충청남도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만약에 충청남도가 생각을 바꾸고 정말로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로 가기 위해서 혁신을 한다면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아시는 것처럼 만약에 해방풍력을 대규모로 하게 되면 100기가든 10기가든 하게 되면은 기가와트당 9,500명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리고 해방풍력은 융복합 산업이라 모든 산업에 제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항만이나 항만 배후에 있는 클럽들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좋은 기회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수용성 부분을 조금만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너무 시간을 오래 끄나? 네, 주민 수용성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수용성도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죠. 제가 말하는 수용성은 계통 수용성이 있고 주민 또는 국민 수용성이 있고 또 가격에 대한 수용성이 있고 또 거부능수에 대한 수용성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제 생각입니다만은 계통 수용성은 말씀드린 것처럼 화력발전소의 계통을 활용하면 훨씬 더 유리하겠죠.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그리고 주민 수용성 부분, 국민 수용성 부분도 도민들이 이제 석탄 화력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방풍력에 대해서는 수용성이 좋을 거라고 판단되어지고요. 가격 수용성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0기가, 50기가, 100기가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규모의 경제를 이루면 가격 수용성이 해결될 수 있을 것 같고 거버넌스 수용성 부분도 결국은 지자체가 기초지자체하고 광역지자체가 정말로 탄소 중립 도로를 만들겠다라는 거버넌스만 이행이 된다면은 충분히 좋은 어떤 산업으로 키울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주 간결하면서도 깔끔하게 우리 충청남도 특별히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에 걸맞는 포커스를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신재생 에너지가 왜 필요한가? 특별히 그 탄소 중립 특별 자치도를 선언하면서 이미 우리 김태흠 도지사께서는 신재생 에너지를 대부분 다 전환하겠다, 신재생 에너지로 이렇게 선언한 바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힘듭니다. 기업들이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이행 실적을 제출해야만 이제 수출이 가능한 상황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중립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원이 발전을 하는 동안에 이산화탄소를 발생하지 않는 모든 발전원을 포함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을 이산화탄소 없이 발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에너지는 해상풍력으로 다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기가와트는 500조의 규모를 얘기합니다. 그러한 큰 산업 규모를 우리 탄소 중립 경제 특별자치도가 리딩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리딩 배후에는
화력발전소에 개통이 있다라는 중요한 비밀을 살짝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패널로 모시겠습니다. 다음 패널은요.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지금 연구위원님께서는 현재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이사로 재직하고 계시며 인천시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해양수산부 중앙연안 심의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며 한국에너지공단 풍력발전 추진지원단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조공장 연구위원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은 환경 정책 중에서도 주민 참여 합의 형성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장호 총장님하고 존경하는 선배님들 모시고 이 자리를 갖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하나 먼저 말씀드리면 저도 잘 몰랐는데 해상풍력 생각하실 때 태양광, 육상풍력과는 규모가 매우 다르다는 걸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양광 난개발, 농민 반발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요. 해상풍력은 규모가 기가급입니다. 그럼 원자력 발전급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시스템, 지금의 규조로 접근하면 해결 방안이 잘 안 보인다. 이런 좀 규모를 한번 생각하고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덕한 실장님 의견을 거의 다 동의하면서 평소에 답답함을 공유하면서 먼저 발표 내용 2가지만 조금 언급을 하겠습니다. 향후 제안에 수용성 관련해서 동의 기준을 명확해달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동의 기준의 몇 퍼센트 이런 기준을 갖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이 있느냐? 결국은 절차적 기준입니다. 절차적 기준이라는 건 초기 입지 선정 단계, 입찰 단계, 설계 단계, 사업 모니터링 단계, 단계별로 시민 참여를 적극적으로 함으로써 동의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주 쉬운 예로 반대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수용성을 확보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입지 선정 단계에서부터 지역 어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입지를 선정해 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상적이다, 그게 가능하겠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얘기하는 풍력발전 촉진법이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또 실제로 인천 군산에서 민관협의회를 꾸려서 그런 식으로 입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용성에 대한 기준은 절차적 기준을 만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최 실장님 말씀 중에 굉장히 저도 와닿는 게 종합 엔지니어링이라는 표현을 써주셨습니다. 좀 더 그거 확대해서 종합 계획이라는 표현으로 발전하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는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에 중심을 맞추었다면 오늘 주제도 그렇습니다만 발전 이후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배후 항만을 운영한다. 좋습니다. 근데 배후 항만도 탄소 중립적인 항만을 해야 되고 일자리 계획도 산업단지 계획도 같이 가야 됩니다. 이런 분야를 초월하는 종합계획을 어떻게 만드냐, 큰 그림, 마스터 플랜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더 많아져야 되겠습니다. 해상풍력 기술만이 아니고 해양 분야, 환경 분야, 도시계획 분야, 관광 분야, 산업정책 분야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가 있지 않으면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벽이라는 것과 리더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수많은 계획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되게 답답한 것은 벽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해상풍력을 활성화하려면 사회 시스템이 고쳐져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두고 몇몇 기술만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느냐?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별법 만드는 논의에서 제일 답답했던 건 중앙부처가 부처 간의 벽이 너무 크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 해수부하고 환경부가 서로 가져가려고 싸웁니다. 답이 안 나오는 것이죠. 지자체 내부에서도 부서 간의 벽이 매우 큽니다. 에너지과 담당자들은 재생에너지 보급하려고 열심히 하시지만 다른 규제부서에 있는 분들은 무관심하십니다. 내일 아니다랍니다. 고백하면 저희 연구소도 그렇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담당하는 부서와 재생에너지 담당하는 연구자가 서로 생각이 다릅니다. 환경영향평가하는 분들은 계속 규제로 접근합니다. 해상풍력 경관 때문에 안 된다. 경관 때문에 탄소 중립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 것만 보는 겁니다. 무사안일주의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연구기관도 그런데 행정기관 어떻겠습니까? 이런 벽을 어떻게 넘어갈 것이냐. 더 답답한 건 이념의 벽이죠. 지금 정부 감축 목표 줄었다고 되게 비판하십니다.
근데 지금 정부의 감축 목표 달성할 수 있을까요? 매우 높습니다. 지금 정부의 감축 목표라도 달성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벽을 어떻게 넘느냐,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좀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벽을 넘기 위해 저는 이번에 리더십이란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여기는 안 계시지만 국회의 리더십입니다.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 떠나서 초당파 포럼이라는 걸 구성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역 포럼입니다. 예를 들어서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엔 여당, 야당 의원님들 다 계십니다. 그러면 해상풍력 인천 포럼이라는 걸 만나서 여야당 의원님들 들어오고, 그럼 당연히 부처도 들어오고 지자체도 들어와서 팀이 짜질 수 있습니다. 군사는 여당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인천 국회 포럼, 군산 국회 포럼, 이렇게 리더십을 꾸릴 수 있는 국회도 포럼이 있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정부 부처인데요.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지금 뭐 아직 법은 통과 안 됐지만 시행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주무관님, 담당 사무관님끼리 논의한다고 해서 타협을 하고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결국 윗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그러면 법에 대한 내용과 시행령에 대한 내용을 논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국무조정실 주도로 산자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까지 차관급의 해상풍력 TF를 꾸린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거버넌스가 나오지 않는다면 암만 모여도 해결이 안 될 거로 생각합니다. 부처 얘기를 했으니까 다음에 지자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자체도 되게 어려우실 겁니다. 에너지과 분들, 제가 아는 지자체의 에너지과 분들 진짜 열심히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 입장이 제일 어려운 건 뭐냐면 주민 민원보다도 윗분 설득하는 겁니다. 주무관님은 사무관님, 과장님 설득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군수님, 부군수님 설득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역시 이것도 새로운 거버넌스. 구체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런던 같은 경우엔 환경에너지 부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파리 같은 경우엔 생태전환 기후계획 물에너지 부시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탄소중립 부시장, 탄소중립 부도지사, 뭐 부군수, 이런 거버넌스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실무자분들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거버넌스의 변화가 전제가 되지 않으면 리더십을 발휘하기가 어렵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모신 이제 토론자분들께 부탁하고 싶은 분입니다. 우리 학회장님 계시니까 학회장님께도 부탁을 드리면, 역시 학회가 주도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고 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풍력에너지학회, 신재생에너지학회가 많은 기술적 연구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기술만이 아닌 정책 분야에 대한 문호를 개방해야 되고, 그렇다면 환경영향평가학회, 도시계획학회, 환경정책학회 등 다양한 정책적 분야의 학회가 있습니다. 내년 봄쯤에 모여서 해상풍력 공동학술대회, 이렇게 문호의 벽을 좀 열어보면 어떨까? 이런 것들은 학회장님들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공동학술대회를 한번 제안해 봅니다. 또 제 옆에 경영자가 계시니까 또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이 해상풍력을 새로운 패러다임보다는 기존의 개발 방식으로 많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지역 수용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어떤 사업체를 만나면 사업체마다 지역상생팀이 있습니다. 지역상생팀이 있는데 거기에 구성원들은 기술자분들입니다. 지역상생 또는 수용성 분야의 전문가를 적극 채용해서 그들이 목소리를 내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그게 경영자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ESG 경영이라고, 이 말만 ESG 경영도 굉장히 많지만 유행입니다. 근데 향후 입찰 기준에 ESG 경영이라는 게 들어가고,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그 안에 환경 분야 또는 상생 분야, 이런 수용성 분야 이쪽 활동을 하는지, 기업체가 이런 부분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간다면 기업체가 ESG 경영, 실제로 ESG 경영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여기는 역시 대표님의 리더십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우리 협회에서 와 계시니까 협회에도 한번 부탁드리면, 우리 사회에서 여러 이해관계자가 모이는 플랫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실은 정부에서 만들어주면 좋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산업체와 시민단체와 수협과 모여서 논의하는 플랫폼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쪽에서 해야죠. 저희 협회에서 해상풍력 정책 포럼이나 연구 포럼을 만들어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분들, 그리고 당연히 수협이나 NGO, 이런 분들 모여서 우리 사회가, 이게 발전 회사만이 아닌 우리 사회가 금융회사라든지 다양한 금융까지 포함해서 우리 사회가 해야 할 논의를, 아젠다를 계속 만들어내고 논의하는 이런 플랫폼을 협회에서 만들어주시면 되게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해봅니다. 그러면 요구는 많이 했는데 너는 뭐 할 거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거기서 제가 또 제안드리면 저희 인문사회 연구회라는 저희 전체 국책 연구단지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문화관광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해양개발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등 굉장히 다양한 분야의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이 연구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해상풍력 합동 세미나를 한번 하면서 각각의 분야에서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제안 드려봅니다. 마지막으로 멀리 일본에서 오신 호스코아 씨하고 상의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오늘 주제와도 연결되는데 역시 태평양 이런 일본, 한국의 이런 한일 협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발전만의 문제가 아니고 공급망의 문제, 또 뭐 개통의 문제, 앞으로 한일 간의 협력의 문제가 더 강조될 것 같습니다. 향후 시간이 된다면 이런 한일 간의 협력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토론도 같이 논의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여러 가지 한계, 벽에 대한 한계를 말씀드리고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리더십 그리고 다양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드리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공장 연구원 위원님께서 다양한 관점에서의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이게 해상 풍력이라고 하는 큰 이제 산업 아젠다가 우리나라에서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우리가 세계 경제 10대의 경제 대국인데 이 분야만큼은 그냥 수출 제로의 나라에 이제 해당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그동안에 해왔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나 산업을 활성화시키지 못한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담아서 리더십에 대한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져야 될 어떤 수용성 문제, 리더십 문제. 사실은 이 해상풍력은요, 기업이 주도해서 그동안 열심히 해봤습니다만 결국 각종 규제와 인허가 또 바다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오소리티의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할 수 있는데 한계를 분명히 맞닥뜨렸습니다. 그런데 또 이거를 관이 주도가 돼서 이걸 또 해보는 것도 지금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특별히 이제 그 다음 이제 우리 패널께서는 이미 해상풍력 선진국인 독일의 우수한 그러한 기술을 한국에 접목시켜서 한국에서 해상풍력을 좀 이렇게 개발하고 또 해상풍력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RWE 리니어블스 코리아 대표이사 문고영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분께서는 여러 가지 기업 관점에서 왜 기업이 자유롭게 기업이 만약 기업이 성공적인 스토리를 만들어낸다면 산업은 자연스럽게 커지면서 우리나라에서 해상풍력이라는 큰 아젠다가 산업화되면서 활성화될 텐데 기업이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지금까지 그 잘 못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그리고 에너지 위기를 맞아서 결국 우리가 먼저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석유계 원료를 쓰지 않는 그런 풍력 발전원을 미리 선점해서 확보했더라면 가스가 올라도 석유값이 올라도 걱정 없이 에너지를 활용하는 그런 나라가 돼 있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가스값이 출렁거리면 온 나라의 에너지 가격이 출렁거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 버렸습니다. 일단 문고영 대표를 모시고 중요한 여러 가지 포인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독일의 그 전력회사인 RWE 코리아의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제 앞에서 우리 그 세 분의 연사께서 해상풍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플로어에서 느끼신 바대로 해상풍력이 뭔가 전혀 일이 안 되고 있구나, 사업이 진행이 안 되겠구나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과거 이제 그 수년간 정부에서 재생에너지를 많이 육성을 했는데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현재 보급 실적이 약 20기가와트 정도 보급 실적을 달성을 했습니다. 육상 풍력은 저희가 이제 산악 지형이기 때문에 대규모로 육상 풍력하기가 상당히 힘든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약 1.7기가와트 정도의 육상 풍력을 보급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해상풍력으로 들어가서 해상풍력이 과거 2012년경부터 해상풍력 단지를 서남해에 구축을 하자는 그런 논의를 정부에서 많이 했는데 현재의 운영 중인 게 130메가와트입니다. 기가와트가 아니고 메가와트. 그러니까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정도의 보급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상당히 안타깝죠. 이게 저희가 이제 전적으로 제가 독일에서 저희가 해상풍력을 많이 하고 전 세계적으로는 해상풍력을 이제 두 번째로 많이 한 회사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그 해상풍력 사업 개발 경험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이라는 시장을 한국이라는 어떤 그 지역의 해상풍력의 잠재량을 봤을 때는 한국이 이제 우리가 삼면이 바다이고 62.6%가 산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뭔가 육상에서 뭔가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어딘가에 좀 부족한 면이 좀 있어요. 그 제한적인 요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가면 얼마나 저희가 바다 삼면이 바다다라고 하는 게 이제 큰 축복이냐면 독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독일 지도를 한번 머릿속에 잠깐 떠올려 보시면 북해를 조금 네덜란드 옆에 있는 네덜란드하고 공유를 좀 하고 북해, 그다음에 발트해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 전체 내수면 면적이 한 7,800제곱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숫자가 뭐 정확한 숫자가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쓸 수 있는 가용한 해양 면적이 43만 제곱킬로미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면 이게 독일의 거의 56배에 해당하는 넓은 바다를 쓸 수 있는 여지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해상풍력 보급 실적으로만 보면 독일이 8기가와트를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제 영국의 15기가와트 다음으로 8기가와트를 하고 있고 2030년 목표가 30기가와트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은 바다의 가용한 바다 면적이 56배에 에도 불구하고 130메가와트 거의 뭐 없다시피 하는 정도고 2030년 목표량도 12기가와트예요. 독일의 반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환경이 우리나라가 재생에너지를 하기에는 뭐 햇빛의 질이 좋지 않고 햇빛의 양이 적고 바람의 질이 좋지 않다라는 말들을 여러 곳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저희가 주어진 바다 환경이나 바람의 환경을 가지고도 충분히 해상풍력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왔지 못한 거는 방금 앞에서 우리 두 분 연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리더십의 부재, 그 다음에 소통의 부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해상풍력이 어떤 사업자가 사업을 개발해서 수익을 창출한다 이런 관점보다는 저희 해상풍력이 사업 규모가 엄청나게 큽니다.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사업자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죠. 또 사업비를 말씀을 드리면 메가와트당 저희가 사업비를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메가와트당 태양광이 약 15억 정도 합니다. 사업비가 물론 토지 관련이 있습니다만 태양광이 15억이고 육상풍력이 약 25억 정도 합니다. 해상풍력은 60억입니다. 6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해상풍력은 벌써 단위 사업비 규모가 메가와트당 사업비 규모가 상당히 크구나. 다른 재생에너지에 비해서. 그리고 바다에서 뭔가 해상풍력 단지를 구성하기 때문에 일단 발전 규모가 크겠죠. 보통 저희가 기준으로 삼는 게 500메가와트를 기준으로 합니다. 500메가와트면 사업비가 제가 6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조 원입니다. 3조 원. 그러니까 한 개의 사업을 개발하는데 3조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바다에서 한 개의 사업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사업을 같이 묶어서 육상에 공동 변전소를 건설하는 식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 개가 몇 개냐? 7개, 3.5기가와트의 사업을 한 단위로 직접화해서 육지에서 소위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3, 4, 5kV라고 하는데 초고압 변전소입니다. 이 변전소를 통해서 전력을 수요지로 이렇게 송전하는 방식으로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단위 사업비가 20조가 훌쩍 넘어가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저희 RW가 여기 충청남도의 태안 앞바다에서 해상풍력 단지를 지금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인접해 있는 다른 개발사들과 같이 이거를
태안군이 추진하는 어떤 집적화단지,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개념으로 엮어서 태안에서 이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태안군 및 인근 지역에서 총 사업비 20조 이상의 사업이 5년, 6년 이내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서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이 돈이 결국은 이 어마어마한 사업비가 물론 사업자가 있으면 사업 수익이 창출되고 또 전력을 또 한국전력이 구매해서 국민들한테 다시 이제 공급을 하겠지만 이 실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안군이나 충청남도 관점에서 보면 20조 이상의 어떤 대규모 사업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기 때문에 항만 개발, 그 다음에 그 20조 이상의 사업에 관련된 어떤 기업들이 또 태안군이나 충청남도에 둥지를 틀고 제조업을 또 영위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해상풍력 사업을 저는 이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소망입니다. 이게 사업자와 바다의 이해관계진 어민들 간의 어떤 그 충돌이다. 이게 상당히 우리 관청 입장에서 보면 어려운 이런 뭐 인허가 문제다. 이렇게 봐주시지 말고 이게 그 과정을 넘어가면 그 20조의 투자비가 집중적으로 지역 경제에 투자가 돼서 인력 생산 고용 유발 효과가 엄청나게 크다. 이게 지금 요즘 같은 어떤 경제 불황기에 경제 성장 동력이 지금 우리나라가 점점 꺼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어떤 전력 산업, 미래의 에너지인 해상 풍력을 가지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지역에 창출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업을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또 해상풍력 전기는 국가에서 그다음에 전 세계적인 요구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IRA든지 유럽에서 요구하는 CBAM이라든지 이런 요건 때문에 이건 무조건 가야 되는 그런 그 재생에너지 사업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효과적으로 지역에 유치를 해서 지역의 고용 창출, 경제 활력소가 되는 어떤 방안으로 활용을 하게 되면 정말 이거는 국가적으로도 또는 지역적으로도 서로 윈윈이 될 수 있는 어떤 아주 훌륭한 그런 산업이 아니냐. 오늘 낮에 제가 뭐 오전에 세션 1, 2도 열심히 참여를 했습니다만 관광을 통한 어떤 지역 경제 활성화 뭐 이런 말씀도 많이 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조금 생각을 바꿔서 우리가 에너지, 특히 재생에너지, 해상풍력을 가지고 이 황해에서 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 우리 눈앞에 있다. 이거를 우리 그 충청남도에서 먼저 이 사업 기회를 가지고 좀 사업화에 앞장서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그 사업자 측면에서도 언제든지 어떤 여건이 된다고 하면 집중적으로 이 사업 개발을 해서 지역의 이 해상풍력 사업 개발에 참여할 준비가 모든 준비가 다 돼 있다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RW 코리아 문고용 대표께서 독일의 앞선 기술을 백그라운드 삼아 한국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될까요? 그러니까 기업 입장에서의 모든 준비와 또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어민들의 수용성, 또 지역의 수용성, 또 그거를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막혀 있는 문제를 과감하게 혁파할 수 있는 리더십 이런 것들이 아직 성숙되는 시장을 못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일본은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우리가 토론자로서 일본의 미스터 다카히로를 모시고 일본의 해상풍력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들어보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아마 4번일 겁니다. 4번의 통역기를 키시면 채널 4번을 통역기를 키시면 미스터 다카히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스터 다카히로, please.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일본 일본 환경 영향평가에서
영향평가협회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호사카와라고 합니다. 최 이사님께서요, 일본의 경우 굉장히 해상 풍력이 많이 선진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일본에서도 많은 과제를 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단히요, 일본의 해상 풍력 단지 목표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1기가와트씩 해서요, 이것을 구역을 나눠서 계속해서 이제 10년 동안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것을 정부 차원에서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려가는 데 있어서요, 정부가 주체가 돼서요, 이 센트럴 방식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해나가게 됩니다. 이 해상 풍력 단지를 실시해 나가는 것이죠. 구체적으로는 정부 쪽에서 어떤 구역을 지정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요, 예를 들어서 해저 지질 조사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기도 하고요. 또 미래에는요, 환경 영향 조사와 관련되는 부분, 어떤 이 조류 혹은 어류와 관련되는 조사, 이런 조사 결과를 사업자들에게 제공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 해상 풍력 단지 도입 촉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구역의 지정이라든가 또 구체적인 범위, 이런 것들을 지정하는 데 있어서 지역별로 협의회를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멤버 중에는 어업인들도 들어가고요, 지역의 지자체 관계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혹은 경제산업성, 그러니까 중앙 부처의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이 모여서요, 협의회를 개최를 하고, 거기에서 정해진 어떤 해역의 범위 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서로 협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업 분야에 있어서 환경을 고려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수심 10m보다 더 깊은 수심을 구역으로서 설정을 한다든가, 이렇게 환경을 고려한 그런 일들을 해나가면서 구역을 설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정된 구역에 대해서 입찰을 거쳐서 사업자를 결정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 토론자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서요, 그 해상 풍력 단지가 가능성이 있다, 이 지역에 해상 풍력 단지의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잘 안 알려져 있는 그런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해놓고 보니까 이렇구나라는 그런 점들을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조공장 연구위원님께서도 아키타 현에 설치된 시설을 보셨다고 하셨죠. 먼저 이제 이 해상 풍력 단지를 도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어떻게 될 것인지, 사실 그래서 아키타 현에 전국의 지자체 여러분들께서 사실 보시러 올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관광 자원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형태로 해서 지역 경제의 어떤 활성화에도 도움이 됐었던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갑자기 아주 대대적으로 큰 규모를 설치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느 정도 규모의 해상 풍력 단지를 설치를 함으로써 다양한 부문에서, 지자체에서 사람들이 견학으로 올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그 해상 풍력 단지 자체가 하나의 관광 자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약간 먼 바다 쪽에 있지만요, 그쪽까지 배를 타고 이 해상 풍력 단지에 있는 터빈까지 올라가 보기도 해서 이런 것들이 관광 자원에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 단지는 그러니까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있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점점 형성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조공장 연구위원님께서 한일 양국 간의 협력에 대한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 해상 풍력 단지, 유럽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환경에 대한 영향이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역시 바다의 변동을 봤을 때 연간 변동치 또는
또는 일상의 변동치, 다양한 변동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해상 풍력에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장기간에 걸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이요. 사실 일본에서만 어떤 영향을 미쳤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일본뿐만 아니라 사실 철새들도 있지 않습니까? 한국, 일본 이렇게 어떤 루트로 철새들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는 일본에만 국한되지 않고 한일 양국이 서로 협력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해나가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한일 양국 간의 협력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해상 풍력 단지 도입을 점점 더 촉진해 나갈 필요가 서로 협력하면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간단하나마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미스터 다카히로가 일본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매년 일기가 왔듯이 정부 주도로 마켓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하는 인상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나라를 둘러싸고 타이완, 일본, 그리고 중국은 이미 해상 풍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켓이 잘 만들어지고 있다. 마켓은 꼭 발전 단지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부가 주도를 하고 있지만 마켓 드리븐 인더스트리를 만들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에너지 미래 산업인 에너지 산업에서 크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이 해상풍력이라고 하는 큰 산업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성진기 위원님께서 간단한 코멘트를 할 수 있을까요? 제 잘못이 크죠. 여기 앉아 있는 이 연단에 앉아 있는 저희들의 잘못이 크다고 생각이 되고요. 제일 큰 문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제가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경제성이나 주민 수용성을 말하기 전에 정부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느냐, 그러니까 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법제화 되어져서 그 정책이 실행되는가 하는 거죠. 제가 2010년도에 이제 해상풍력 추진 단장할 때부터 최근 한 15년 사이를 들여다보면 정부가 계속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야기했던 것들이 뭐 계획 입지를 법제화합시다는 5, 6년 전에 이야기했어요. 법이 아직도 통과 안 되고 있죠.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주민 수용성이나 경제성이나 거버넌스나 이런 걸 얘기하는데, 오히려 이제 저는 답변을 제대로 충실하게 못했지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죠. 만약에 충남도가 충남의 새로운 미래로 해상풍력이라는 산업을 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뭐 도지사님이나 또는 당진이나 보령이나 태안 군수님이나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대규모의 시장을 누가 얼마나 빨리 만드는가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이미 다 시작했죠. 특히나 보령이나 당진이나 태안 같은 경우에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감히 저항컨대 사무국이나 아니면은 도에 계신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소망컨대 내년도 10회 환황회 포럼 할 때는 중국 측 산동반도 산동 지역 쪽하고 저희 이쪽 지역하고 같이 해서 정말 그 해방풍력 허브 뭐 100기가든 200기가든 뭐 하다못해 10기가든 간에 그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포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거를 위해서 사전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세계 기초지자체하고 충남도가 좀 열심히 머리를 맞대서 좀 새로운 산업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의지를 좀 표명하고 잘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켓을 만들어야 된다.
마켓이라는 말로 요약될 수 있고, 그 마켓을 만들기 위해서 좀 더 수용성 여러 가지 면에서 유리한 EEGT 배타적 경제 수역 혹은 공동 수역을 양국이 활용해서 양국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다라는 중요한 비밀을 또 말씀해 주셨고, 그것을 충남도가 리딩해라라고 하는 중요한 또 아젠다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것을 주제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뒤늦게 우리 정부가 이제 어떻게든지 정부 주도로 이 마켓을 열어주려고 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법들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러한 특별법이 우리 약간 침체되어 있고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해상풍력에 어떤 돌파구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관여하고 있는 우리 최덕환 이사님이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네. 아, 예. 끝내실 줄 알았더니. 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찌되었든 지금의 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제 특별법에 대한 이제 논의나 이런 것들이 살짝 이제 조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 이제 업계 내부적으로는 이 법의 필요성과 그 다음에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는 이 총장님의 말씀에는 모두 이제 강력하게 이제 동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산업들과 향후에 있는 이제 그 미래의 계획들을 어떻게 융합을 하느냐는 사실은 저희 이제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고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서를 잡아나가야 된다는 것은 이제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저희는 만약에라도 이 법이 물론 이제 통과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이제 많은 이제 시간이 지나왔고요. 그럼에도 새로운 이제 만약에 국회 회기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입지에 대한 플랜, 왜 입지 플랜 자체가 단순하게 이 질서도 당연히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그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요소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산업을 일군다던가 그 다음에 항만을 마련을 한다든가 선박을 마련을 한다든가 주민들의 어떤 그 함께 이익을 공유한다든가 하는 모든 관점에서 그 규모나 스케일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계획 입지에 대한 부분들은 새로운 만약에 저희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저희가 논의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측면에서는 물론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저희 산업계에서도 어떤 대안을 꾸준히 마련을 해나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부 주도의 계획 입지는 좀 멀어 보이고, 아직 이제 민간 주도의 해상풍력 발전 개발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그 민간 주도 해상풍력은 각종 인허가와 민원의 장벽을 성공적으로 돌파할 것 같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성진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한중 간의 EEGT를 혹은 공동수역 개발은 양국의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해상풍력 산업을 조기에 구축할 수 있는 중요한 아젠다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RWE 대표이신 문고영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바다를 아까 제가 우리나라 바다가 그 독일에 비해서 56배나 사용 가능한 면적이 이렇게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또 저희 그 우리나라의 어떤 분단 상황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군사 훈련 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지들도 상당히 바다에 많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서해 쪽으로 가면은 거의 뭐 어마어마한 그 면적의 부지가 군사훈련구로 묵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더 벗어나서 더 서해 쪽으로 나가서 뭔가 배타적 경제 수역은 이제 저희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니까 그거를 이제 인접한 어떤 중국과 공동 개발한다고 하면 상당히 그 전에 과거에 일본에서 이제 저희 그 제일교표 마사요시 손 그 회장께서 동북아 슈퍼그리드를 얘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쪽 몽골에서
고비 사막의 그 어마어마한 풍력 자원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전력을 생산해서 일본과 한국을 연결한다. 뭐 이런 어마어마한 플랜이었는데 그거를 넘어서 가장 현실적으로 이 해상 풍력을 공동 개발하는 건 얼마든지 접근 가능한 그런 아이디어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 북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유럽에 영국과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모든 나라들이 이렇게 공유하는 바다거든요. 그 북해의 해상 풍력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풍속이 10m 이상 불어요, 초당. 우리나라는 8m 이상 불면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런 면적들을 공동으로 인접 국가가 개발한다는 것은 국가 간의 어떤 그 상호 미뤄왔던 어떤 개발 지역을 공동 개발한다는 것은 저희 그 환황해 포럼 취지에서도 한중일 베트남까지 옛날에 백제 시대에 우리 조상들이 그 교역을 했던 그런 국가들과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는 차원에서는 정말 훌륭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자리에는 없지만 바다가 사업자들만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바다에는 마치 하늘처럼 각종 공유수면 점사형과 또 그 육군, 공군, 해군, 심지어 해양경찰까지 해양 훈련 또 여러 가지 군사적 목적으로 다양하게 세분화되어 있어서 마치 텅 빈 있는 바다 같지만 그 바다에는 각종 제한 구역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는 안 오셨지만 어민들의 얘기를 우리 조공장 연구위원께서 어민들은 해상 풍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어민의 삶의 터전인 바다에서 해상 풍력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특별히 먼 바다와 가까운 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먼 바다보다는 가까운 바다에서 더 많은 여러 가지 해상 수산 산업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민들의 얘기를 짧게 좀 해줄 수가 있을까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사회자님 저희 서 계셔가지고 끝나길 기다리시는 것 같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어민의 태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5년 전만 해도 무조건 반대였습니다. 지금은 인천도 그렇고 군산도 그렇고 어업이 잘 되는 지역만 피해준다면, 지금 잘 되는 것만 피해준다면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 선택적 수용 가능하다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뭐냐면 기후위기가 심각합니다. 수온이 상승해서 어차피 어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주에서 잡히던 방어가 이제는 포항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가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느긋하다는 겁니다. 어느 환경단체 분이 해상풍력 조금만 천천히 논의하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0년 후에 논의할까요? 정말 시급한데 수온 상승하고 업도 안 되고 상승하는데 진짜 우리는 위기의식이 없다라는 걸 느낍니다. 이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그 제9회 환황해 포럼 세 번째 아젠다인 해상 풍력과 탄소 중립 요 두 가지를 가지고 논의를 좀 했었습니다. 혹시 그 플로어에서 하실 말씀 혹은 또 코멘트나 의견, 제안 혹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손 들고 자기소개 하시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없으면 저희가 제9회 환황해 포럼을 세 번째 어젠다를 마치면서 아마 지금 충남도청 관계자분들께 중요한 결론을 또 아젠다의 결론을 제시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7기가 혹은 10기가 이상의 대규모 해상풍력을 해야만 또 가격 경쟁력도 생기고 또 산업도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대규모 해상풍력을 하기에 바다는 각종 인허관과 공수면 점사용 군 훈련 기지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약을 받고 있다. 민간이 이거를 주도하기 참 어렵다. 하지만 EEZ와 공동 수역을 양국 간에 같이 개발하면 상당히 큰 우리가 블루오션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의견인 것 같습니다. 양국 경계에서 군사적으로 대립한다든지 양국 경제에서 어민들이 서로 막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미래에 그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에너지원을 만들어가는 그런 선의의 목적으로 두 나라가
그 공동의 수역을 개발한다면 서로 경제적으로 또 완벽하고 또 여러 가지 전력 문제도 같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10회 환황해 포럼을 할 때는 양국 수협에 공동 수역에 공동으로 풍력 단지를 개발하는 그런 주제로 중국과 한국이 큰 그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세 번째 아젠다인 풍력과 해상 풍력과 탄소 중립 아젠다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열띤 토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간이 좀 짧아서 아쉽습니다. 네, 현재 충청남도는 탄소 중립 경제 특별도를 지난해 선언한 이후에 풍력을 비롯한 수소에너지, 탄소 포집 등 화석 연료를 대신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제3세션의 논의는 앞으로 탄소 중립 실천 방안에 대한 어떤 이정표를 제시해주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블루오션이라고 말씀해주신 그 키워드도 기억에 남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이장호 자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랜 시간 제9회 환항해 포럼에 참석해 주시고 또 환항해 포럼에 아낌없는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네빈 참가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며 오늘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환항해 포럼은 10회 때 더 발전되고 유익한 포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귀가하시기 바라겠습니다.